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입니다. 전에 1부 찍었던 거, 은행이 왜 망하는지 봤던 거, 그 이후로 지금 2부 찍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이틀 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 약속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너무 바빠져가지고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지연됐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감기가 좀 더 심해져서 지금 계속 기침이 나거든요. 잔 기침이 나서 그 입에다가 스트립스, 그 알사탕 같은 거 물고 있으니까 조금,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먹는 게 아니고 사탕을 물고 있어야 감기가 좀 덜 나요. 기침이 좀 덜 나요. 자, 2부 상황 정리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선 SVB 망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 25만 불 제한 없이 그것보다 더 많이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증해 주겠다. 미국이 FDIC에서 얘기했고, 그저껜가 크레딧 스위스가 불안에 떨고 주식값 많이 떨어지고 CDS 뭐 1000 베이시스 포인트인가 엄청 뛰고 막 망하느냐 마느냐 얘기 나오다가 어제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스위스 정부가 도와주겠다. 우리 구제해 줄 거다 걱정 마라 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54 빌리언을 빌려서 빌린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 주식 가격이 확 뛰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뛰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3월 달에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혹은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은행 망했다고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출까요? 그러니까 뭔가 부러지라고 올리기 시작한 금리인데 그래서 부러졌더니 SVB 뱅크가 됐던 뭐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미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시그니처 뱅크를 파산을 시켰던 간에 저런 일이 생기라고 금리를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멈춘다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금리를 인상하는 걸 멈추고 혹은 깎기 시작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와야 돼요.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정부가 돈 찍고 지금 뱅텀 펀딩 프로그램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막아버릴 수 있는 문제면 저건 리먼 백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 페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고용 둔화를 확 유발해서 올 것이 오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전문가분들은 한국 경제나 한국 시장에 미칠 안 좋은 여파들을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건 저도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연준이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3월 달 되면은 동결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동결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1%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시작을. 저건 부러지고 문제 생기고 회사들 망하라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소비를 둔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딘가 망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 파산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죠. 금리로 올라가면은 예대 마진 때문에 혜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짝이고 결국은 은행이 파산을 해요. 기업하고 은행하고 줄줄이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경기 둔화 오고 이게 되게 당연한 프로세스니까 별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거나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춘다거나 이런 거는 왜 그런 뷰가 그렇게 갑자기 힘을 얻어서 많이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걸 보고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예,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자, 크레딧 스위스 저한테는 친정 같은 이거 사탕 하나만 더 먹을게요. 기침이 너무 계속 날라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저한테는 친정 같은 집이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걸 보면 사우디 왕자들이 손절했고 하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그렇죠? 프랑스가 원래 금본위제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나라죠. 예, 얘들이 40%인가 20%인가까지 금본위제로 연결하고 있다가 결국은 얘들도 이제 탈퇴를 했는데 스위스 프랑이 그래도 최고의 그런 제일 좋은 안전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유명한데 저기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하고 이제 모든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08년에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저 크레딧 스위스 있었으니까 이때 UBS가 거의 앞장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뱅크 말고는 가장 outside the US 미국 은행들 빼고 UBS가 거의 제일 많은 서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고 2006년, 2007년에 많이 벌고 2008년에 그래서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CEO가 강질이라 그러나 경질 당하고 잘리면서 브래디 두건 CEO 할 때 다른 분이었나? 브래디 두건이 그때 CEO였나 보다. 하여튼 크레딧 스위스 CEO를 은퇴하신 양반을 불러와서 UBS CEO로 앉혔었어요. CS는 서브프라임으로 돈도 크게 못 벌고 서브프라임에 크게 물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CS 전 CEO가 UBS CEO 앉는다 해서 우리 사내 이메일이 돌았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행이다. 우리 이렇게 우리 관리를 잘한다. 오죽하면 우리 경쟁사 UBS에서 우리 전에 크레딧 스위스 CEO 하던 양반을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겠냐.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이메일이 돌았거든요, 그때. 즉, 크레딧 스위스가 훨씬 더 지루했어요, 은행이. UBS보다. 근데 이제 15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딱 바뀌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망난이라고 하면 뭐하고 너무 리스크를 즐기다가 너무 위험을 즐기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됐죠. 역시 은행은 지루함이 중요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려고 그래서. 경기가 확실히 불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하고 고금리 유지할 거예요. 페드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요번에는 이분은 제 생각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뭔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요번에 제가 보기에 한 90%가 다 제 생각일 거예요. 제 뇌피셜. 예. 근데 하여튼 뇌피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전부 다 달러 사야 돼요. 채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 해주시는 거나 질문해 주시는 게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뷰를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제는 약간 그 이론이나 뭐 왜 은행이 무너지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는 자꾸 앞을 궁금해 하시니까 앞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냐 금을 사냐 달러를 사냐 뭐 비트코인을 봐야 되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2부에서는 제 뇌피셜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연준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인플레죠. 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아래줄을 칠게요.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입니다. 지금 2월달 인플레가 CPI 헤드라인이 6.0%가 나왔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코어 CPI가 month on month가 1월에서 2월 가는 게 0.5%가 나왔어요. 이 0.5%가 코어 CPI예요. 낮아야 되는 거. 이걸 1년으로 그냥 곱하기 12 해버리면 6% 나오잖아요. 코어 CPI도.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9.0에서 5.5 가는 거 12개월 잡는다고. 지금 9.0에서 6.0까지 한 9개월 걸렸죠. 3개월 남았어요. 5.5까지 간다고 볼게요. 지금 CPI 기준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고 나면 5.5에서 2.0까지 가는 데가 24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에는.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은행 몇 개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을 동결한다거나 낮춘다. 이렇게 헷갈리는 정책을 펼 수는 없어요. 페드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왜 저렇게 빨리 금리를 동결하고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꾸 좀 의아합니다. 저는. 언제 낮출 거냐. 2%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먼 100배가 터지면 그 리먼 100배가 뭐가 될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땐 낮추겠죠. 그 전에는 인플레 무서워서 못 낮춰요. 낮출 수가 없어요. SVB 저 정도 하나 시그니처 뱅크랑 뭐 뱅크 몇 개 넘어가고 기업 몇 개 넘어가는 건 너무 약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있는 그 정도로 갈 수가 없어요. 리먼 100배가.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고 올라 있고 계속해서 지금 구제금융의 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구제금융을 해주는 그 미국에서 그 사이즈가 속도가 더 붙을 겁니다. 한국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잖아요. 여기서 20조, 30조, 40조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각국에서 지금 구제금융이 사이즈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 있죠. increasing at an increasing rate.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위로 슝 올라가는 거.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게 플래토우 찍는 게 아니라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붙어 나가고 있죠. 32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그 지금 펀드대 지금 발행되어 있는 국채만 봐도 이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 QE로 지금 이미 돌아섰다고 봐요. 저는. QE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뱅턴 펀딩도 QE고 제가 그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QE로 이미 돌아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얘기만 하자면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 정상적인 자본주의는 당분간 포기했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만약에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은행이 망하는 것까지 망하게 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 예금한 사람들, 고객들 돈 이거 다 날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은행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안전한 은행한테 예치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는 결국 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따르는 컨세퀀스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고 미국은 이제 이걸 포기했어요. 자본주의는 2008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리먼 나고 나서 정부기관, 뭐 보험사, 은행 다 살리고 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이제 물 건너갔고 2023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자본주의는. 이제는 그 한국말로 뭐죠? 대마불사, 예, too big to fail. 그게 지배적일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저 SVB나 시그니처 뱅크는 시작이에요. 앞으로 웬만한 거 넘어지면 그냥 다 세이브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즉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해온 그 짓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다고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국은 상반된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 같아요. 한동안. 돈을 찍어내고 구제해줘야 되는 거는 계속 구제를 해주고 돈을 찍고 돈을 풀고 살려주고 반대에서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놓고는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고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벌써 제롬 파월 아저씨가 2022년 초에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템포러리다 하고서는 이상한 말씀 하시다가 신뢰를 잃고 다급하게 75베이시스 포인트씩 4번 올리고 난리쳐서 4.5%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연준은 지금 웬만한 일 하나 터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피벗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피벗을 한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에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피벗을 해서 동결을 한다거나 낮춘다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면 이건 진짜 헷갈리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 잡으러 가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가야 돼요. 난 인플레 잡으러 갈 거야.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내린다는 거는 그런 작은 힌트만 줘도 1920년 독일이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 겪었던 거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마 뭐 160마르크가 4.2 트릴리언 마르크인가 뒤에 공이 진짜 많이 붙잖아요. 12개인가 15개인가 막 붙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서투르게 동결한다거나 내린다거나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3월 달에 그분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면 끝이에요. 하면 진짜 빨리 오는 거고 제가 그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3.5% 동결한 걸 보고 제가 겁대가리 없이 동결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지금 동결한다 그러면 겁대가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냥. 저거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6%고 먼스 온 먼스 월별 코어 CPI가 0.5%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동결한다는 건 끝입니다. 미국은. 제가 보기엔 못해요. 동결.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어보신 분이 댓글에서 한 분 계셨는데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거 휠바로에다가 독일 마르크 가득 싣고 가서 가게 앞에 세워놓고 가게 들어가서 물건 뭐 볼일 보고 나왔더니 돈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다 부어져 있고 손수레만 가져갔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손수레만 가져가고 돈은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그 질문 중에 하나 받은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산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자산값 오를 수가 없죠. 그때는 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다 모든 게 망가지니까 자산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폴 볼커 할아버지가 20% 올리고선 기준금리를 데스 스트랩 받고 막 살인 협박 받고 너 죽여버리겠다. 왜냐면 20% 금리를 올렸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그렇죠? 빚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저렇게 20%까지 올릴 수 있는 강단이 없으면 저거 20%까지 가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3월에 동결하거나 뭐 낮추거나 6월 달부터 낮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달러랑 모든 시장이 오히려 악재로 생각을 해서 폭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3월에 동결하면은 좋다. 6월에 내리기 시작하면 좋다 하고 축포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시장이 놀라서 이거 이제부터 막장이구나. 우리가 마지막 챕터를 향해 가는 걸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동결이나 낮추면. 절대 못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구제금융을 들어간 거냐, 이미. 1번 보면은 예금 돼 있는 거를 전액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25만 불 이상도 이제 보증할 거니까 은행 구자 많이 열고 이걸 안 해주면 돈을 잃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다들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까지 해준다 그러면 내가 5억이 있으면 당장 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은행 9군데 더 가가지고 구자만 열어야 되잖아요. 9군데. 그래서 5천만 원씩 다 뿌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구자 수만 겁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고 어차피 보증해주고 어차피 막아줄 거 그냥 막아주자. 그렇죠? 저도 다른 나라에 있는 거 홍콩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구자에 있는 거 안 나눠놨어요. 예, 솔직히 얼마인지 신경도 안 쓰고 리밋이 이거 전 세계가 그냥 따라 할 거예요. 굳이 가서 돈을 나눠 놓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끝났거든요. 그냥 정부들이 다 막아주는 게 될 거예요. 막아주는 세상이 올 거예요. 2번을 보면은 그 이제 페드나 정부에서 그러죠. 이제 SVB나 시그니처 뱅크를 우리가 파산을 시켰기 때문에 절대 그건 구제금융이 아니다. 국민들만 살려준 거다. 임직원이나 주주들을 구제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자체가 궤변인 게 SVB하고 시그니처 뱅크를 보고 뱅크런을 막아줬잖아요. 정부가. 그건 뭐냐면 다른 은행들도 뱅크런으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된 거예요. 시그니처 뱅크 옆에 무슨 ABC 뱅크가 있었다 그러면 ABC 뱅크도 똑같은 비슷한 스트럭처로 가면서 망해야 돼요. 걔들도. 그렇죠? 뱅크런이 나야 돼요. 근데 뱅크런이 안 나죠. 이제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불안해서 돈을 뽑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 전편에서 1편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CET랑 예치율이 CET는 그 자기 자본율하고 뱅캐피탈 뺀 거 예치율. 손님의 고객의 돈을 얼만큼이나 갖고 있어야 되냐. 내가 100을 받았을 때 90 내주는 게 아니라 100을 받았으면은 50은 갖고 있어서 안전하게 덩치 싸움이라 그랬죠, 이게. 덩치 싸움을 해서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는 나 이거 구제금융 아니야. 왜냐면 시그니처 뱅크하고 SVB에 주주나 임직원을 보여준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잘리고 돈 잃었으니까. 나머지 은행들 다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줄줄이 무너질 거거든요. 예, 그뭐 이제 그거는 리먼 100배 사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도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럼 정부가 막아줄 거예요, 이것도. 그죠? 약간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는 게 그냥 자본주의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뭐 스위스 정부, 미국 정부가 다 막아줄 거예요. 이제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결국 막아주다가 어느 국가가 먼저 무너질지를 보자고요, 우리가.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도 막아주고 유럽도 막아주고 스위스 막아주고 한국도 막아주다 보면 누군가가 못 막아주는 정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먼저. 제가 그래서 외환 보유가 한국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3번은 지금 이게 왜 구제금융이냐?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그렇죠? 이름은 참 잘 져요. 그럴싸하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명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서 빌려준 돈이 미국한테 뭐 국채를 샀으면 그걸 갖고 있는 게 이자율이 오르니까 금리가 뛰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100%에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국채가 가격이 96이 되면 사가 비잖아요. 내가 100억을 미국 정부에 줬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가격이 96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억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4억이 빈 게 문제예요, 지금. 그 빈 4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져와.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오면 내가 그냥 파 밸류 100억에 그냥 100억이라 생각하고 너한테 100억을 빌려줄게. 그런 거죠. 이것도 구제 금융이에요. 이것도 이름만 QE가 아니지 결국 QE를 하고 있는 거예요. 퀀티테이티브 이징을. 돈을 결국 더 뿌리고 있는 거죠. 돈을 더 뿌려서 네가 빈 돈을 네가 4억이건 6억이건 100억당 4%, 6%, 8%빈 돈을 내가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QE야 이게 뭐예요? QE지. 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당분간은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란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implied 되기도 하죠. 그 내포된 뜻이 가져와, 네 국채 가져와. 지금 96, 95%밖에 안 되는 그 국채를 가져오면 내가 빌려줄게, 나머지 돈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는 소리죠. 만약에 페드가 봤을 때 금리가 조만간 내가 낮출 거다, 2%막 확 낮출 예정이다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되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채권값이 올라가면은 돈이 비질 않으니까. 이걸 반증이라 그러나?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국채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가져와. 당분간은 금리 낮아질 리 없어. 라는 뜻으로 저한테 들리기도 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댓글 중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파월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입니다.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저껜가 제가 그 텔레비 보면서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페드 미 정부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막 대단한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랑 미국이랑 정부에 다 되게 똑똑하시고 막 대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아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벤 버냉키나 제넷 옐런 같은 정신 나간 분들이 쌓아놓은 은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커요. 그러니까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금리를 올리고 막 무슨 뜻이 있어서 금리를 낮추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그게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 될까 봐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못하고 완전히 자기 손 밖에서 벗어나서 감당을 못하게 될까 봐 그게 지금 가장 두려워요, 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저게 조금 낮아진 듯 싶다가 다시 막 6, 7, 8, 9% 가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건 역사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인플레를 못 잡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2%에서 더 이상 타깃 인플레이션도 2에서 뭐 3, 4 올리는 거 어때? 계속 찔러보잖아요, 파월한테. 인터뷰할 때도 찔러보고 기자회견에서 찔러보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maybe 3%이 소리 한번 했다가 난리 나거든. 그럼 진짜 6% 있던 인플레가 7%, 8% 가요. 그게 그 말하는 그 위험이죠. 그 위력이죠, 위력.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단체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고 고용 최대치로 올려놓고 최대치 고용하고 그거 두 가지밖에 원래 목표가 그거잖아요. 저 연준의 그 existence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3.5% 한결 그 하는 동결 한 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1시간 반짜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잡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되게 오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인플레를 못 잡는다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하이라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자, 앞으로 문제가 좀 터질 때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자주 터질 거예요, 퐁퐁.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막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야, 너 입 근질거리겠다. 빨리 얘기해라. 막 그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예, 입 근질거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도 한데,
제가 지금 제 고화석자라 이거를 자주 못 찍어서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 너무 단기간 변동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뭐 하나 문제 생기면은 저거 뭐야 유튜브 전문가분들 막 나와서 막 바로 비디오 켜서 막 예, 어떻게 됐는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feels like the jumping on the bandwagon. 그러니까 약간 뭐 막 난리 나서 와 하면은 그 뒤에 올라타서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 정부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지 이제 그거를 맞춰 보시면서 좀 보고 이렇게 즐긴다 그러면 좀 그렇고 보고 계속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맞게 가는지를.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바빠서 뭐 자주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막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속보 이런 식의 유튜버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그 방향으로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얼마나 디비에이트 하는지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예, 이거를 이렇게 한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 짚어보면 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채널인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채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뉴스 속보 뭐 하나 문제 터지면 막 큰일 났다고 약간 조금 방정 떠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그러면은 파산은 하되 정부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파산은 하되 정부가 계속해서 컨테이전 이펙트 이렇게 번지는 그거를 막아줄 거예요, 계속.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엄청난 돈 찍기로 구제금융 연속을 할 겁니다. 한국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잽도 안 되게 큰 스케일로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아야 돼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려놓고 강하게 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망하는 사업하고 은행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그냥 두면 이게 경기 전반으로 번져버리면 끝장이니까. 그럼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상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오니까 스태그넌트한 그로스가 생기고 경기는 침체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기가 계속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하고 구제 금융을 계속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분간 볼 겁니다. 예. 달러는 계속해서 그 고금리 때문에 갈팡질팡 할 거고 돈은 계속 풀릴 거고 돈을 계속 풀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만큼 잡기 어려워지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 변동에 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원화가 20원 떨어졌습니다. 30원 올랐습니다. 막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댓글도 보고 하는데 야, 원화 막 2, 30원 움직이는 거는 정말 뭐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장도 마켓도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하루에 뭐 한 번, 많이 봐야 두 번. 어쩔 땐 안 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예, 지나고 나서 또 뭔 일이 있었나 하고 그냥 보면 되니까. 약간 안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 정신 팔려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클리어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보고 있고 너무 이게 막 하나하나 둘 작은 일까지 계속 다 신경을 쓰다 보면. 뭐 저는 그래요, 좀 스타일이. 예, 그래서 제가 더 빨리빨리 뭐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제 얘기가 유튜브가 영상이.